만약 당신이 지난주 공포에 질려 은을 매도했다면 냉정하게 말해 당신은 변동성을 피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확히 반등의 순간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손가락이 매도 버튼을 누른 그 마지막 순간이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이 방향을 틀어 급등하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의 거래 세션에서 3.2%라는 폭발적인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은의 강세장은 죽었다고 소리치던 바로 그 사람들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고 다시금 100달러라는 숫자를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우리가 목격한 시장의 잔인한 진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격의 등락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설계된 빠른 털어내기였고 강력한 반격이었으며 연준이 보내는 새로운 신호가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화면을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가 가격이 위아래로 춤추는 것을 보며 현기증을 느끼는 동안 진짜 이야기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시장은 금리 인하가 단순한 가능성의 영역을 넘어 이미 확정된 설정값이라는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고개를 숙이는 순간 은은 예의 바르게 천천히 오르지 않습니다. 은은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거칠게 달려듭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같은 화면을 바라보며 같은 방에 앉아 있는 것처럼 대화할 것입니다. 똑같은 속임수에 두 번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도박을 하러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측정하고 계산하고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들이 절대 큰 소리로 말해주지 않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의 급락장에서 공포에 질려 매도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들이 가진 소중한 포지션을 정확히 그 순간을 기다리던 매수자들의 손에 고스란히 넘겨준 셈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산을 헐값에 기부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요일은 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목요일은 교묘하게 위장된 함정문이었습니다. 근 가격이 약 3.2% 미끄러져 내렸을 때 시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당신도 그 붉은 캔들 차트를 보셨을 겁니다.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뒤덮은 공포 섞인 게시글들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그럴 줄 알았다며 비관론을 펼치던 사람들이 작은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모습도 보셨을 겁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은 투자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금요일이 되자마자 은은 보란듯이 다시 위로 솟구쳤습니다. 단순히 가격만 회복한 것이 아닙니다. 주간 기준으로 강력한 상승 마감을 향해 밀고 올라갔습니다. 금속, 광산주, 그리고 은을 추종하는 거대 ETF까지 관련된 모든 자산군이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스위치를 켠 것처럼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24시간 만에 무엇이 변한 것입니까? 금요일 아침에 갑자기 전 세계의 은이 동락이라도 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룻밤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마법처럼 사라졌습니까? 무너져가던 경제가 기적적으로 치유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펀더멘털은 단 하루 만에 바뀌지 않습니다. 바뀐 것은 오직 자금의 흐름, 그리고 연준의 신호가 시장을 강타한 타이밍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조금 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부분에서 인과관계를 거꾸로 해석합니다. 목요일의 하락은 왜 발생했습니까? 그것은 공포가 지배하는 심리전의 결과였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니 미디어는 시끄러워졌고 우리 뇌의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은 더 나빠지기 전에 당장 탈출하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손실을 회피하고 싶은 강력한 욕구는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킵니다. 하지만 여기에 모순이 존재합니다. 만약 목요일의 하락이 은의 상승 랠리가 끝났다는 확실한 증거였다면 왜 금요일은 그 피해의 대부분을 즉시 지워버렸을까요? 왜 매수자들은 마치 달력의 알람이라도 맞춰놓은 것처럼 정확한 타이밍에 나타났을까요?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목요일의 매도 압력 중 상당 부분은 기계적인 인덱스 리밸런싱과 강제적인 자금 흐름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스마트머니가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거창한 투자 논리가 아니라 그저 예정된 스케줄이었습니다. 로봇들과 알고리즘은 룰이 팔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팔았습니다. 그들은 감정이 없습니다. 그저 입력된 값에 따라 매도 버튼을 눌렀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기계적인 매도 압력이 끝나는 순간 시장을 지켜보던 진짜 매수자들이 다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이 참을성 없는 투자자들의 주머니에서 동전을 털어가는 방식입니다. 시장은 항상 폭락으로 당신을 파산시키지 않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지쳐서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멀미가 날 정도로 위아래로 흔들어댑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펀더멘털이라는 스토리가 깨져서 매도했습니까? 아니면 단지 속이 메스꺼워서 매도했습니까? 이 48시간의 드라마는 우리에게 시장의 잔혹한 속성을 가르쳐 줍니다. 가격이 하락할 때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집니다. 첫째 날 가격이 떨어지자 모두가 고점이라고 외쳤습니다. 둘째 날 가격이 반등하자 모두가 죽은 고양이의 반등일 뿐이라며 비웃었습니다. 셋째 날 가격이 횡보하면 사람들은 지루해하며 시장을 떠납니다. 그리고 넷째 날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면 어제 떠났던 바로 그 사람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왜 나는 버티지 못했을까? 이것이 우리가 감정을 거래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시장의 구조를 거래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분이 아니라 시장의 조건을 거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조건은 금속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금요일의 강력한 반등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투표였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목요일의 하락은 일시적이었다는 것에 표를 던진 것입니다. 가격이 급격히 하락했을 때 얼마나 빨리 매수세를 찾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격렬하게 반등했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주요 가격대를 회복했습니까? 저점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되었습니까? 이것은 무작위적인 움직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요입니다. 그리고 수요는 인터뷰에서 말로 떠들지 않습니다. 수요는 차트 위에 발자국을 남기며 말합니다. 우리는 그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쉐이크아웃, 즉 개미털기 과정은 상승장 초입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시장은 가볍게 가기를 원합니다. 확신이 없는 투자자, 과도한 레버리지를 쓴 투자자들을 떨어뜨려야만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목요일에 당신이 느꼈던 그 공포감, 그것이 바로 세력들이 원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물량을 원했습니다. 당신이 패닉에 빠져 던진 그 은화와 은 관련 주식들은 허공으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강력한 확신을 가진, 더 긴 시각을 가진 누군가의 포트폴리오로 이동했습니다. 이것은 부의 이동입니다. 참지 못하는 자에게서 참는 자에게로, 감정적인 자에게서 이성적인 자에게로 자산이 이동하는 냉혹한 과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틀간의 변동성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더 큰 파동의 예고편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악몽 같은 48시간이었겠지만 시장의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다는 신호 말입니다. 은이 보여준 회복 탄력성은 이 자산이 현재 얼마나 억눌려 있는지를 반증합니다. 작은 틈만 보이면 튀어오르려는 그 성질, 마치 눌려있는 용수철과 같은 그 에너지가 금요일 장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목요일의 하락과 금요일의 급등을 숭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강제적인 자금 흐름이 가짜 약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뉴스 헤드라인은 정확성보다 드라마를 좋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장의 직업은 우리가 가장 취약할 때 우리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장기적인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기분 변화에 따라 하루살이처럼 거래하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지난주의 변동성은 공포가 아니라 기회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드라마 뒤에는 더 거대한 배경이 존재합니다. 왜 시장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했을까요? 왜 은은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연준의 입만 쳐다보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시선을 차트에서 떼어 거시경제의 거대한 톱니바퀴로 옮겨야 합니다. 은이 춤추는 무대는 바로 연준이 깔아놓은 판이기 때문입니다. 목요일의 하락과 금요일의 반등을 촉발시킨 진짜 방아쇠, 그것은 바로 매크로라는 이름의 거대한 불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불꽃의 진원지로 들어가 볼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목격한 시장의 드라마, 그 혼란스러운 등락의 배후에는 거시경제라는 거대한 스파크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인과관계를 거꾸로 해석하곤 합니다. 팩트부터 정리해 봅시다. 최근 발표된 고용 데이터는 명백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의 성장은 대중들의 기대치보다 훨씬 낮게 나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이러한 종류의 예측 미스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바로 경제라는 거대한 엔진이 토크, 즉 회전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엔진이 힘을 잃으면 운전자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엑셀러레이터를 밟아야 합니다. 연준에게 있어 엑셀러레이터를 밟는다는 것은 곧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준의 한 고위 관리가 향후 약 150bp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의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시장에 띄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150bp라는 숫자는 단순한 미세 조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대한 정책의 유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 전환은 귀금속 시장에게는 산소와도 같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에게 베이시스 포인트라는 용어는 그저 지루한 경제 용어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전장에서 이것은 무기입니다. 1bp는 0.01%입니다. 따라서 150bp는 1.5%라는 막대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만약 정책 금리가 이만큼 떨어진다면 그것은 단순히 대출 이자가 싸진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구상의 모든 자산의 가치를 매기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것을 뜻합니다. 은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초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은은 단순한 산업재가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측정하는 계기판, 즉 신뢰의 온도계이기 때문입니다. 실질 금리가 떨어지면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은 안전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때 내 돈이 녹아내리기 때문입니다. 실질 금리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더 이상 왜 수익도 안 주는 금속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왜 종이 화폐를 믿어야 하지?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질문이 바뀌는 순간 자금의 거대한 이동이 시작됩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조금 더 직관적인 비유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현금은 이자를 줍니다. 국채도, 머니마켓 펀드도 이자를 줍니다. 따라서 금리가 높을 때는 은을 보유하는 것이 마치 벽돌로 가득 찬 무거운 배낭을 메고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남들은 맨몸으로 가볍게 달리는데 나만 무거운 기회비용을 짊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지난 2년간은 투자자들이 겪어온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상황은 급반전됩니다. 자전거의 속도가 느려지고 당신 등 뒤에 있던 배낭의 무게가 마법처럼 가벼워집니다. 기회비용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갑자기 금속을 소유하는 것이 더 이상 비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확실한 세상에서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해지 수단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금리 인하라는 뉴스를 듣고 실제로 금리가 인하된 후에야 시장이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시장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반영하여 움직입니다. 시장은 확률의 이동에 따라 먼저 움직입니다. 트레이더들이 금리 인하가 다가오고 있다고 믿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자본은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은은 그 자본이 탈출하려고 시도하는 첫 번째 비상구 중 하나입니다. 왜 하필 은일까요? 은은 단순한 매크로 트레이딩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은 실제 산업 수요라는 견고한 기반 위에 앉아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전자제품, 의료기기, 방위산업, 그리고 전력망 업그레이드까지 전 세계가 전기화를 외치며 구석구석 전선을 깔 때마다 은은 그 배선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유동성이 풀려 돈이 흔해지는데 산업계는 계속해서 은을 필요로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대 광고나 선동이 필요 없는 스퀴즈, 즉 공급 부족에 의한 가격 급등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학입니다.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이 150bp 인하설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달러의 힘을 빼놓는 강력한 요인입니다. 달러 인덱스와 금속 가격은 마치 시소와 같아서 한쪽이 내려가면 다른 쪽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준이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들보다 더 빠르고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린다면 달러의 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달러로 표시되는 은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중력과도 같은 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차트라는 슬롯 머신만 쳐다보며
대박을 기대하는 도박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배관공처럼 시장의 배관을 살펴야 합니다. 헤드라인 뉴스가 거짓말을 할 때도 가용성은 진실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주시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신호는 바로 종이 가격과 실물 시장의 타이트함 사이의 괴리입니다. 만약 화면상의 현물 가격은 떨어지는데 실물 은을 살 때 지불해야 하는 프리미엄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장이 우리에게 귓속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락은 가짜야. 만약 가격은 폭락하는데 창고의 재고는 말라간다면 그것은 시장이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락은 조작되었어. 그러므로 우리는 캔들의 색깔에 현혹되지 말고 그 이면에 흐르는 물량을 봐야 합니다. 누군가는 가격을 내리면서 물량을 쓸어 담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스마트 머니가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뉴스가 공포를 조장할 때 조용히 매집합니다. 그리고 뉴스가 환희를 노래할 때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고용 데이터가 흔들리고 연준이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지금 공포는 여전히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기회의 창이 열려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는 은이라는 자산이 가진 독특한 이중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은을 하나의 덩어리로 이야기하지만 사실 은은 트렌치코트 안에 숨은 두 개의 시장입니다. 하나는 약속을 거래하는 종이 시장이고 다른 하나는 원자를 거래하는 실물 시장입니다. 평소에는 이 둘이 함께 움직입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상황이 오면 그들은 싸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싸울 때 기이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가격은 떨어지는 기현상 말입니다. 이 기현상이 바로 기회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종이 시장의 투기 세력이 레버리지를 털어내기 위해 가격을 누를 때 실물 시장의 수요자들은 싼 가격에 환호하며 물량을 흡수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종이 시장의 누르기는 한계에 봉착합니다. 실물이 없는 종이 계약은 결국 만기에 도달하면 결제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준의 정책 전환 신호는 이 실물 시장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입니다. 저렴한 자금 조달 비용은 산업계가 재고를 비축하도록 유도할 것이고 이는 실물 품귀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150bp 금리 인하라는 재료는 단순히 돈이 풀리니까 좋다는 1차원적인 호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은을 억누르고 있던 무거운 중력을 제거하고 동시에 산업 수요라는 로켓 엔진에 연료를 주입하는 복합적인 사건입니다. 목요일의 하락이 겁쟁이들을 털어내기 위한 가짜 하락이었다면 금요일의 반등은 이 거대한 매크로 변화를 미리 감지한 자금들의 선취매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이제 연준이라는 거대한 배가 방향을 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배가 완전히 유턴을 마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배가 일으키는 파도는 이미 은시장의 해안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 위에서 춤추는 또 다른 무리가 있습니다. 바로 은채굴 기업들, 마이너입니다. 은 가격의 변동성을 몇 배로 증폭시키는 이 위험하고도 매력적인 레버리지에 대해 우리는 아주 냉철하게 이야기해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이 증폭기들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광산주, 즉 마이너들은 은 시장의 가장 강력한 증폭기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한 양날의 검입니다. 우리 중 많은 투자자들이 은 가격 상승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를 얻기 위해 이 광산주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광산주는 은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은보다 빠른 것일 뿐입니다. 그들은 채굴 비용, 지정학적 정치 리스크, 그리고 경영상의 운영 리스크를 안고 있는 복잡한 비즈니스입니다. 은 금속 덩어리에는 경영진이 없지만 광산 회사에는 경영진이 있고 그들의 결정 하나하나가 주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광산주에 열광할까요? 그것은 바로 마르긴이 확장되는 마법 때문입니다. 은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광산 기업들의 이익은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이 튕겨나가듯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고정 비용은 그대로인데 매출이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업 레버리지의 힘이며 광산주가 은 현물 가격의 상승률을 훨씬 앞질러 달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상승장에서 광산주는 마치 로켓 연료를 주입받은 스포츠카처럼 질주합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끔찍할 정도로 진실입니다. 은 가격이 단 한 번의 거친 세션을 겪으며 하락할 때
시장은 광산주들을 마치 그들이 중대한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가혹하게 처벌합니다. 3%의 은 가격 하락이 광산주에게는 10%의 폭락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광산주를 장난감처럼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성능 앰프처럼 다루어야 합니다. 볼륨 조절을 잘못하면 스피커가 터져버리듯 포지션 크기 조절에 실패하면 변동성이 우리를 시장의 바닥에서 강제로 퇴출시킬 것입니다.